너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이런 있는 일이. 거야? 한광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어떻게 이런 일이. 20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죽은 아들의 방에서 신입 운전기사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던 어떻게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 곡을,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악보인데 아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젊은이를 보며 한 회장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우연이 사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감춰진 살인의 진실과 복수의 서곡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이 언제나 웃음과 복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도심 한복판을 미끄러지듯 달려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선우가 핸들을 꽉 잡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뒷좌석에는 한성그룹 한광태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현악 파트에서 미세한 음정 저하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선우에게는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거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디오를 꺼도 될까요? 선우가 백미러로 한 회장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왜 그러나? 한 회장이 창밖을 보던 시선을 라디오로 돌리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음정이 조금 불안정해서요. 비 때문에 전파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우가 얼른 답하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사실 그는 타고난 절대음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린 음을 들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차는 곧 한성그룹 회장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선우가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뒷좌석에서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아침 8시에 오게. 한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선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한 회장이 저택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선우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룸 월세조차 밀린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아껴야 했습니다. 이런 날엔 차 안에서 하룻밤 보내는 것이 나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택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회장이 복도를 서성이는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장님이 잠들지 못하고 계신 걸까요? 저택 안에서 한 회장은 2층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0년 전 외아들 한정우를 잃은 기일이었습니다. 매년 이 날만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회장이 아들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20년간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 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이 떠나던 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펜, 의자 위에 걸린 재킷, 침대 위에 베개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한 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정우야? 정우구나? 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분명히 아들이 작곡하던 그 곡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 이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한 회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번개가 치는 창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강선우였습니다. 그는 악보도 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곡을 평생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한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곡은 아들이 작곡하다가 미완성으로 남긴 비의 위로였습니다.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악보였는데 어떻게 이 젊은이가 알고 있을까요? 선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머니처럼 돌봐주던 원장 선생님이 들려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이 멜로디를 흥얼거려 주셨습니다. 우리 선우야, 이 노래는 정말 슬프지만 아름다운 곡이란다. 언젠가는 누군가 이 곡을 완성해 줄 거야. 원장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 회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한 회장이 선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선우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서 바이올린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누가 문을 열어줬나? 그리고 이 곡을 어디서 배웠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혼란과 충격이 더 컸습니다. 비가 너무 세서, 차 안에 있다가 불빛이 보여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선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선우의 왼쪽 검지가 무의식적으로 까딱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긴장하거나 놀라면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선우의 손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버릇은 죽은 아들 정우와 똑같았습니다. 정우도 긴장하거나 놀랄 때면 왼쪽 검지를 까딱거리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던 특이한 버릇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선우를 놓으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석 전무가 경호원 2명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한민석이 상황을 파악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자가 아버지 방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한민석이 선우를 가리키며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당장 끌어내. 경찰에 신고해. 경호원들이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한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춰섰습니다. 형님? 저자는 명백한 침입자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한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회장이 선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버릇, 정우의 미완성곡.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민석아, 너는 내려가 있어. 한 회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자는 명백한 침입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도둑이나 스파이일 수도.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잖아. 한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어조에 한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호원들도 모두 물러가라. 한 회장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선우만 홀로 남았습니다. 한 회장이 벽장으로 가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어릴 때 덮던 그 담요였습니다. 선우의 젖은 어깨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강선우입니다. 선우. 한 회장이 아들의 이름과 비슷한 발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우, 선우. 너무 비슷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오늘은 여기서 자거라. 한 회장이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선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제가 연주한 곡.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누가 작곡한 건가요? 선우가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의 음악을 누군가가 연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곡의 아름다움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만든 곡이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지. 한 회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선우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집무실 책상 위에는 검은색 바이올린 케이스가 정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열어봐라. 선우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이 도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습니다. 악기에서 고급스러운 광택이 흘렀습니다. 이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까? 선우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맞다. 정우의 유품이야. 어제 그 곡을 다시 한번 연주해 줄 수 있겠나? 한 회장이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악기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가 활을 현에대고 비의 위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선우가 곡의 미완성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런 곡인 것처럼 완벽하게 이어갔습니다.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20년 전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집무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한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운전기사 대신 내 개인 비서로 일해라. 선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밖 복도에서 한민석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위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한민석이 급히 복도 끝으로 가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선우라는 자의 신상을 샅샅이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지금 당장. 한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선우가 개인 비서로 일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한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선우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장실을 정리하고 하루 일정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한 회장은 선우의 꼼꼼한 성격에 만족했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모습이 믿음직했습니다. 선우야,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다. 자료 준비는 됐나? 한 회장이 집무실에서 물었습니다.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미리 배치해 두겠습니다. 선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답했습니다. 한민석은 며칠째 선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선우를 점점 신뢰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한민석이 혼잣말을 하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무님, 강선우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왔나? 한민석이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범죄 기록도 없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한민석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선우가 회의실 정리를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민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회장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회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임원과 면담 중이었습니다. 한민석이 집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차세대 배터리 설계 도면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의 핵심 기술이 담긴 극비 자료였습니다. 한민석이 도면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한민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 수고했네. 가방 좀 빌려줄 수 있나? 가방 말씀이세요? 선우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서류를 좀 옮겨야 하는데 손이 부족해서 말이야. 한민석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얼마든지요. 선우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한민석이 가방을 받아들고 안쪽 깊숙한 곳에 도면을 숨겼습니다. 선우는 한민석의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네. 여기 있네. 한민석이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우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삑.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선우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방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왜요? 선우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안 요원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접혀진 서류가 나왔습니다. 바로 차세대 배터리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안 요원이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선우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회장님 금고에 보관된 극비 자료입니다. 보안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민석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무님, 강선우가 기밀 서류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한민석이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뭐라고? 강선우가?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선우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증거가 뻔한데 무슨 소리야? 한민석이 선우를 매도했습니다. 너 혹시 경쟁사 스파이 아니야? 회장님을 속이고 잠입한 거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나타난 신입이 스파이였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잠깐. 한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강선우가 기밀 자료를 훔치려 했습니다. 한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한 회장이 도면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금고에 있던 자료였습니다. 한 회장의 시선이 선우에게 향했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선우야. 한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것 같습니다. 선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변명이야. 한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배신자를 두면 안 됩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임원들도 한민석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 스파이는 엄벌해야 합니다. 회사 기밀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 바이올린 연주에서 느꼈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는 하지 마라.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한민석이 놀랐습니다. 내 판단이 설 때까지 이 아이를 해고하지 않겠다. 한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대신 선우야,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별채에서만 머물러라. 본관에는 출입하지 마라. 한 회장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선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함과 억울함이 뒤섞였습니다. 최 집사, 선우를 별채로 안내해라. 한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 집사가 선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우 씨, 가시죠. 선우가 고개를 숙이고 최 집사를 따라갔습니다. 한민석은 속으로 분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회장이 선우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민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했어. 회장이 그자를 보호하고 있어.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플랜 B로 가야겠네요. 그래. 그 여자를 당장 데려와.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한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별채에서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누가 내 가방에 그 서류를 넣었을까? 선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선우 씨,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최 집사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선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믿어요. 회장님도 마음속으론 믿고 계실 거예요. 최 집사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죠?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 집사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한 회장이 선우를 불렀습니다. 아들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네, 회장님. 내일이 정우의 기일이다. 묘소에 가서 술이라도 한 잔 올려다오. 한 회장이 허락했습니다. 별채에만 있던 선우에게 외출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가족 묘지였습니다. 한정우의 비석이 보였습니다. 선우가 꽃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검은 베일을 쓴 여인이 비석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다가가자 여인이 놀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면서 손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우가 손수건을 주워 보았습니다. 한성그룹의 20년 전 로고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구지? 선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우는 한민석이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언급한 단어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비소 김씨, 20년 전. 혹시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까요? 저택에 도착해서 선우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회장에게 묘소 상황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금 묘소에서 본 그 여인이 한민석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일은 벗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선우 왔구나.
한민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김미경 씨라고 하는데. 한민석이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숨겨두신 여자분이에요. 선우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른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20년 전에 정우 씨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한 회장이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집안의 반대가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경이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민석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형님,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명문대 재학 증명서도요. 한민석이 미리 위조해둔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미경 씨가 낳은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양자로 키우고 있어요. 한 회장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손자가, 정말 내 손자가 있다는 말이야? 네, 회장님. 정우 씨를 닮아서 정말 잘생겼어요. 김미경이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회장이 갑작스러운 손자의 존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핏줄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미경아. 한 회장이 김미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를 대신해서 내가 미안하다. 너희 모자를 지켜주지 못해서. 회장님. 김미경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선우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묘소에서 본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요? 그날부터 김미경은 저택의 안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고용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꽃은 왜 이렇게 시들어? 당장 가라. 김미경이 정원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음식이 너무 짜잖아. 다시 만들어. 요리사에게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특히 선우를 보면 본능적으로 꺼렸습니다. 진짜 핏줄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선우가 별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비의 위로를 켰습니다. 김미경이 본관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천박한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김미경이 경호원 2명을 불렀습니다. 당장 별채로 가서 저 소리 그만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김미경을 따라 별채로 갔습니다. 선우가 연주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미경이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당장 그 소리 그만해. 죄송합니다. 소리가 컸나요? 선우가 연주를 멈추며 사과했습니다. 감히 죽은 그이의 곡을 망치고 있어. 김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천박한 네가 어떻게 감히. 김미경이 선우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선우가 바이올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둘이 바이올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김미경이 악기를 마루에 던지려 했습니다. 놓아요. 선우가 온몸을 던져 바이올린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바이올린이 대리석 계단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우지끈.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바이올린의 울림통 하단부가 깨져나갔습니다. 아!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깨진 악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김미경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이자가 저를 밀쳤어요. 김미경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부인님, 괜찮으세요? 아파요. 이자가 저를 때렸다고요. 김미경이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소란 소리를 듣고 한민석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민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경 씨를 폭행했다고? 이건 하극상이야.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지키려다가 선우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며느리를 때린 놈이 무슨 변명이야. 한민석이 선우를 매도했습니다. 한 회장도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김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야? 회장님, 저자가 저를 밀쳐서. 김미경이 흐느꼈습니다. 한 회장이 선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우야, 이게 사실이야? 회장님, 저는. 선우가 말하려 했지만 한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한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를 폭행하다니. 내가 그렇게 잘못 봤나? 회장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한 회장이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끌어내. 한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선우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선우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선우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선우의 손에는 깨진 바이올린만 들려 있었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선우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경호원이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선우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깨진 바이올린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선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이올린의 깨진 부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울림통 안쪽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본드로 덧대어 붙인 낡은 비닐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팩을 뜯어냈습니다. 팩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초소형 메모리 칩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친자인지 신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쪽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선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가 쪽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들 선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다. 민석 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막을 수 없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꼭 기억해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다오. 선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한민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선우의 눈에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복수의 의지가 처음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지만 선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바이올린과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선우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선우가 인근 PC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메모리 칩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우야, 아빠가 이런 말을 남기게 되어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녹음이라 잡음이 많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석 형이 내 차에 손을 댄 것 같아.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정비소에서 말했거든. 혹시 내가 죽는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꼭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말해둬야겠어.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우가 울림통에서 나온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비소 직원의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한민석 전무가 저에게 돈봉투를 주며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했지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읽던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성그룹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김미경과 한민석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빚 청산이다. 김미경이 샴페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회장이 모든 지분을 나에게 넘기면 너도 몫을 챙겨줄게. 한민석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선우라는 놈은 어디 갔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미 쫓아냈으니까. 다행이네. 그놈이 계속 있었으면 위험했을 텐데. 최 집사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들의 사기극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 집사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한민석이 돌아봤습니다. 최 집사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집사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한민석이 성큼 다가와 최 집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를. 청소? 이 시간에? 한민석이 최 집사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녹음 앱이 실행된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할멈이 엿듣고 있었어. 어떡하지? 들킨 건 아니겠죠? 김미경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입단속부터 해야지. 한민석이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할멈을 와인 저장고에 가둬둬.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최 집사를 끌고 갔습니다. 놔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최 집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최 집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최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선우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선우가 과거 일했던 배달 대행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선우야, 오랜만이네. 뭐하러 왔어?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조끼랑 헬멧 좀 빌려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가져가. 선우가 배달 조끼를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야밤에 선우가 저택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잠입했습니다. 숲을 사이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습니다. 지하실 환기구에서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최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우가 녹슨 환기창을 뜯어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와인 저장고로 들어갔습니다. 최 집사님, 선우 씨? 어떻게 여기에? 최 집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손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선우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선우가 울림통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 집사가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에요. 제가 진짜 손자라는 증거죠. 그럼 정말로. 네, 저는 한정우의 아들입니다. 최 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시군요. 최 집사가 선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일이에요. 내일 저녁에 회장님 고희연이 있는데. 최 집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석이 그때 회장님의 모든 지분을 넘겨받을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지분양도 계약서까지 준비해뒀어요. 회장님을 속여서 도장을 찍게 할 거예요.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 집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을 해외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계획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요. 선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겠어요. 선우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선우가 한 회장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베개에서 한 회장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선우가 24시간 유전자 검사 업체에 급행 의뢰를 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 한민석과 김미경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한민석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김미경이 웃었습니다. 고희연이 끝나는 즉시 회장을 해외로 보낸다. 병원에는 뭐라고 할 거예요? 치매가 심해져서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돼. 한민석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둘이 악마 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우는 밤새 아버지의 음성 파일을 편집했습니다. 오래된 녹음이라 잡음이 많았지만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민석 형이 내 차에 손을 댄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선우가 고희연에서 상영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한민석이 정비소 직원에게 돈을 주는 CCTV 영상도 구했습니다. 20년 전 자료였지만 다행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고희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우가 아버지 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유행은 지났지만 품격 있는 정장이었습니다. 선우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다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어. 선우의 눈에서 겁 많던 운전기사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성그룹 후계자다운 당당함이 나타났습니다. 선우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수리된 바이올린과 함께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복수할 시간이에요. 선우가 호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간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몰래 탄 약물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한민석이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래. 한 회장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미경이 한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효부인 척 연기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날이에요. 그래. 고맙다. 한 회장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회장님의 고위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제가 그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민석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선우였습니다. 한민석이 선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하지만 이미 선우는 무대 위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선우를 비췄습니다. 선우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석이 무대로 뛰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의 위로의 첫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슬픈 멜로디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좌중이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약에 취해 있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정우의. 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자신을 위해 연주해주던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선우가 연주를 마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99.9% 일치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강선우, 한정우의 아들입니다. 선우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한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저자는 스파이라고. 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민석이 정비소 직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한민석이 발악했습니다. 이어서 한정우의 음성이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 형이 내 차에 손을 댄 것 같아. 혹시 내가 죽는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가짜야. 조작된 증거라고. 한민석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놈 끌어내. 경호원들이 무대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고용한 사설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막아. 최 집사가 지시했습니다. 한민석의 경호원들과 사설 보안팀이 맞붙었습니다. 연회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회장이 휠체어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약 기운을 이겨내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선우야, 정말 네가 내 손자구나. 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받았어요. 선우가 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가 내 아들이 편지를. 한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이 무대 위에서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김미경이 혼란을 틈타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짜라고. 진짜 며느리라고. 김미경이 발악했습니다. 한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한민석이 절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감동적인 할아버지와 손자의 재회 장면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선우가 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한 회장이 선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들이 한민석을 체포했습니다. 한민석, 살인교사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민석이 한 회장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석아, 정우에게 용서를 빌어라.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민석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김미경도 같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우와 한 회장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한 회장이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둘이 연회장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손자분을 만난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한 회장과 선우가 차에 탔습니다. 선우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집에 가자.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어. 한 회장이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선우야. 네, 할아버지. 정우. 너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겠어. 한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선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힘들 텐데 괜찮겠나? 네,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차는 한성그룹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주인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최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최 집사, 고마웠어. 한 회장이 최 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되었구나. 한 회장이 저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한 회장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한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쉬세요. 응, 오랜만에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한 회장이 선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내일부터 바쁠 텐데. 무슨 일이요? 회사 정리해야지. 그리고 너를 정식으로 후계자로 발표해야 하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천천히 배우면 돼.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한테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 한 회장이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20년간 닫혀있던 아들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앉아있던 피아노에서 희미한 달빛이 반사되었습니다. 한 회장과 선우가 함께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방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한 회장이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누르며 말했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웠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었지만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선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회장이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주인들이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상봉이 있은 지 불과 3시간 후였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한 회장과 선우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회사 일을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한 회장이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머리가. 한 회장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선우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조금 어지러운 것 같. 한 회장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선우가 한 회장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최 집사님,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최 집사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한성그룹 저택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회장의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선우가 한 회장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한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함께 타세요. 네. 선우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응급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한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선우를 중환자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선우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민석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총동원되어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민석이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한민석이 의사와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회사 업무를 대행해야 하니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급성 뇌졸중입니다. 당분간 의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한민석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회사 정관에 따라 제가 권한 대행을 해야겠군요. 다음 날 한민석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 유고 시 전무가 대행한다는 정관을 악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한민석이 임원진에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곧 회복하실 텐데. 한 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의사 말로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민석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회사는 멈출 수 없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민석이 즉시 병원 이사장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VIP 병동 전체를 통제해 주세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요.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민석이 용역 깡패들을 고용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를 지켜라. 강선우라는 놈이 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용역들이 병원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선우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선우를 막았습니다. 저는 손자인데요. 가족이라도 의료진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선우가 중환자실 앞까지 갔지만 용역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용역 두목이 선우를 노려봤습니다. 할아버지 면회 왔는데요. 면회 금지야. 돌아가. 용역들이 선우를 밀어냈습니다. 선우가 병원 로비에서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선우가 로비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민석이 사주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계란을 던지며 선우를 쫓아냈습니다. 저리 가. 가짜 손자. 회장님을 속인 사기꾼. 선우가 계란 세례를 맞으며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편 한민석은 주치의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며칠 후면 의식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주치의가 답했습니다. 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정제를 좀 더 투여해 주세요. 하지만 불필요한 약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님 안전을 위해서요. 한민석이 주치의에게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주치의가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한 회장에게 고용량의 진정제가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최 집사가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병원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소 일을 하겠습니다. 최 집사가 병원 관리팀에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가 청소용품을 들고 중환자실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치의가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밤에 주사를 놓지? 최 집사가 의심했습니다. 주치의가 나간 후 최 집사가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회장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은 잠이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야. 최 집사가 확신했습니다. 최 집사가 선우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혼수 상태가 아니라 약물 때문에 잠들어 계신 것 같아요. 한민석이 뭔가 하고 있어요. 선우가 문자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역시 한민석의 짓이었군. 선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용역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병원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 뒤편을 돌아보니 3층 VIP 병실 창문 밖에 작은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기로 가야겠어. 선우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할아버지 방에서 바이올린을 가져왔습니다. 음악만이 할아버지를 깨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선우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비 때문에 시야가 나빠서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튼튼한 로프를 준비했습니다. 난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선우가 바이올린을 방수 가방에 넣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로프가 흔들려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선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천히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3층 테라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테라스 난간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선우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이제 연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선우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 안에서는 주치의가 또 다른 진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걸로. 주치의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파는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우가 바이올린 활을 현에 대었습니다. 비의 위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계적인 비프음만 들리던 병실에 음악이 흘러들었습니다. 한 회장의 뇌파 모니터가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제에 억눌려 있던 의식이 음악을 감지했습니다. 아들의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연주였습니다. 한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연주였습니다. 주치의가 주사기를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 주치의가 당황했습니다. 테라스에서 선우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빗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음악에 실렸습니다. 한 회장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제의 효과를 이겨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선우예요. 선우가 연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음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병원 대회의실에서는 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민석이 단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회의만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한민석이 측근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네, 주주들 설득도 끝났고 의결권도 확보했습니다. 한민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민석이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회장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옆에 와서 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민석이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한민석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깨어나시면 안 됩니다. 한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테라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밤새 비를 맞으며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비의 위로에 애절한 선율이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처절한 바이올린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계적인 비프음만 들리던 병실에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 찼습니다. 한 회장의 뇌파 모니터가 점점 더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심박수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제에 억눌려 있던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뇌파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의 무의식 속에서 아들의 바이올린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20년 전 정우가 연주해주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이제는 손자 선우가 그 멜로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비에 젖은 손가락이 현을 누르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음악에 실렸습니다. 한 회장의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뇌파가 급격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주치의가 추가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사기에 고농도 진정제를 뽑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잠들게 해드리죠. 주치의가 한 회장의 팔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청소부 옷을 입은 최 집사였습니다. 안 돼요. 최 집사가 주치의의 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누구야? 주치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주사 놓으면 안 됩니다. 최 집사가 필사적으로 주치의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도와줘. 주치의가 간호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석과 용역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한민석이 중환자실 문을 열려 했습니다. 최 집사가 온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민석이 용역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할멈 끌어내. 용역들이 문을 부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가 몸으로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해. 최 집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테라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선우가 소화기로 창문을 박살낸 것이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선우가 창문을 통해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최 집사님. 선우가 최 집사를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용역들을 막아섰습니다. 할아버지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선우가 최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정제 투여를 중단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선우가 미리 준비해온 방송 장비를 꺼냈습니다. 작은 무전기 같은 장치였습니다. 병실 안의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한민석이 고함을 쳤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늙은이가 빨리 안 죽이고 뭐해. 한민석의 폭언이 방송 장비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선우가 병원 전체 방송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회장님을 죽이라고 지시한 게 한민석입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병원 전체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이가 빨리 안 죽이고 뭐해. 한민석의 육성이 병원 전체에 방송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기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한민석이 회장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 있던 이사들도 방송을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민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약 기운을 이겨내고 한 회장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제 투여가 중단되자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선우가 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우야, 여긴 어디냐? 한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내가. 왜? 한 회장이 기억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한민석이 할아버지에게 약을 먹인 거예요. 뭐라고? 한 회장의 눈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선우가 산소호흡기를 떼어냈습니다. 지금 주주총회에서 할아버지를 해임하려 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 한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선우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영상통화를 걸겠어요. 그래.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주주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한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하지만 살아있는 한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있습니다. 한 회장이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민석을 당장 체포하십시오. 내 아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 한 놈입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에 서 있던 한민석이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한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회의장과 병원에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한민석, 살인미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부서지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한민석을 체포하라. 경찰들이 한민석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민석이 한 회장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아, 이제 끝이다.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정우를 죽인 죗값을 치러라. 한민석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한민석이 절규했습니다.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우가 흠뻑 젖은 채로 침대 옆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한 회장이 침대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선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한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병실 안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있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선우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회장이 선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복도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한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복이 빨라서 놀랍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하세요. 의료진들이 감탄했습니다. 최 집사가 청소부 옷을 벗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최 집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선우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는 한민석의 모든 직책이 박탈되었습니다. 회장 해임안도 당연히 철회되었습니다. 한광태 회장님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나타났다. 20년 만에 극적인 재회. 뉴스 속보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한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다. 이제 할 일이 많아. 한 회장이 의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회사부터 정리해야지. 천천히 하세요. 선우가 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창밖으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폭풍 후의 평화였습니다. 2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한 회장과 선우가 창가에 서서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정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한 회장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끝냈어요. 선우도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무지개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민석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와 횡령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한민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한민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잔혹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민석이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이 한민석을 호송해 갔습니다. 독방에서 보낼 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 회장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가족 경영의 폐해를 없애고 주주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직만 유지했습니다. 실무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이 맡았습니다. 선우는 한 회장의 권유로 음악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천재적인 재능으로 모든 교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우 학생의 연주는 정말 탁월합니다. 음악대학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타고난 절대음감과 완벽한 기교를 가졌어요. 선우가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했습니다. 어릴 적 그리워했던 정식 교육을 받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우가 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는 또한 강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음악 영재들을 후원하겠습니다. 선우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요. 재단은 한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꾸준히 치료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물리치료는 어떠셨어요? 선우가 병원에서 한 회장을 마중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회장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 연주회까지는 걸어서 가고 싶거든. 한 회장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선우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국내 여러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에서도 협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정말 천재야. 한 회장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선우가 해외 연주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빈 피라모닉과 협연하고 카네기홀에서도 연주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들어줬어요. 선우가 설레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한 회장이 선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한 회장의 7번째 생일이자 선우의 귀국 독주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공연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티켓이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떨려요. 선우가 분장실에서 말했습니다. 왜 떨려? 수없이 연주했잖아. 한 회장이 위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잖아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첫 연주니까. 나도 떨린다. 한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첼로를 제대로 칠 수 있을지. 한 회장이 재활치료 중에 첼로를 배웠습니다. 아들의 미완성곡을 손자와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연주 정말 좋아요. 선우가 격려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보러 온 거구나. 한 회장이 무대 옆에서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많이 왔네요. 객석에는 한성그룹 임직원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선우가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강선우입니다. 선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우가 바이올린을 들고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치오 24번이었습니다. 현란한 기교가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선우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완벽한 테크닉과 깊은 감정이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이며 연주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모든 사람이 선우의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훌륭해!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우가 인사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우가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제 할아버지이신 한광태 회장님입니다. 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습니다. 관객들이 기립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동적인 할아버지의 등장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첼로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아버지가 20년 전에 작곡한 비의 위로입니다. 선우가 설명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곡이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완성했습니다. 한 회장이 첼로 현을 확인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우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첼로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저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의 바이올린이 첼로를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랑이 음악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한정우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3대가 함께 무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연주했습니다. 아들의 영상을 보며 그리움이 북받쳤습니다. 선우도 울먹이며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음악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잦아들자 콘서트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깊은 감동이 전체를 감쌌습니다. 잠시 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감동적이에요. 한 회장과 선우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도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10분이 넘도록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우가 여러 번 인사했습니다. 한 회장도 일어서서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무대가 비워졌습니다. 텅 빈 무대에는 관객들이 던진 꽃다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가 쓰던 낡은 악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선우가 분장실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우가 함께한 것 같았어. 한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밤이 늦었지만 둘은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우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에 한 회장이 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 한 회장이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선우가 핸들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방금 그들이 연주한 실황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연주입니다. 아나운서가 소개했습니다. 한 회장이 라디오를 들으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선우가 백미러로 잠든 할아버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었습니다. 4월의 벚꽃이 만개한 시기였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져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선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벚꽃 터널을 지나며 선우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고 할아버지와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음악가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선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가 한성그룹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한 회장이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착했어요. 선우가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벌써? 한 회장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편히 주무셨네요. 오랜만에 편히 잤어. 둘이 함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거실에서 최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집사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생했어, 최 집사. 한 회장이 고마워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바쁠 텐데.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해외 연주 일정이 많더라고. 네, 다음 달에 유럽 투어가 있어요. 선우가 답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할아버지. 한 회장이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저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한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남긴 아들을 잘 키웠어. 선우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벚꽃잎이 더욱 아름답게 흩날렸습니다. 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한 회장과 선우가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함께요.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차는 저택 앞마당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들을 어딘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벚꽃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계절이었습니다. 한 회장과 선우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긴 여행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한정우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봄의 향기를 실어 나르며 말입니다. 따뜻한 여운 속에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벚꽃은 내년 봄에도 다시 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한 곡의 바이올린 연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강선우와 한광태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선우가 할아버지를 향해 연주한 바이올린 선율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어주는 관계가 아닐까요? 벚꽃이 피는 봄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편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계속해서 일상의 소소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로 만나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